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우 시작합니다. 비대위 배우자 복권 총 3비읍이죠. 예.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관한 세 단어 잠시 후에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긴 하루를 보냈을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매년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필적 확인 문구에 관심이 모아지죠. 양광모 시인의 시, 가장 넓은 길에 나오는 구절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시험은 코로나 사태 이후 4년 만에 맞는 노마스크 수능이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전국 고사장 곳곳에서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한 수능 시험장에서 정전이 발생해서 수험생들이 시험실을 옮기고 이 시험장 전체 응시생의 2교시 시험이 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 충돌 막자 공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약 1년 만에 다시 마주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장 앞 정문 앞에 나와 시 주석을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은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충돌로 비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고, 시 주석은 중미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미중은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일대 땅을 사들이면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대법원은 최 씨가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고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앞선 항소심 선고 직후 최 씨는 정말 억울하다,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말하다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트랙입니다. 무차별 범죄에는 다. 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잇따른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다다다 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달린다.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고요. 둘째, 피한다.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셋째, 신고한다. 안전이 확보되면 112,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한다. 이렇게 총 3단계입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 지침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아주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 최후의 수단, 막는다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가구나 소지품으로 방어하거나 소화기 분사,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자치구와 경찰서에서 책자로 배포하고요. 지하철, 전광판 등의 다다다 행동 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취중 진담 내가 죄인이요. 네, 지난달 21일 새벽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지구대에 만취한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다짜고짜 오열하기 시작하더니 내가 죄인이요 하며 신분증까지 내밉니다. 자, 신분증을 본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남성 사기죄로 A급 지명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자, 옳다구나 하고 곧장 체포 절차를 밟는데 점점 술이 깨기 시작하는지 태도가 돌변합니다. 나는 사실 죄가 없다. 나를 풀어달라. 다시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수갑이 이미 철컹철컹 때는 늦었습니다. 취중 진담이 취중 체포로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꼭 합당한 벌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곧이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달리겠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대표의 처신은 당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입니다.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그 내용들 다 보지 못했습니다. 큰 물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거나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한 40, 50분 정도 됩니다. 네, 5시의 뉴스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본 영상 구성에서 연말 회식 자리에 어울릴 법한 노래들이 저희 다 같은 세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연말 회식 자리요? 예, 한번 하시죠. 한 30년 전 연말 회식 자리였으면 어울렸을 텐데. 아, 그런가요? 아, MZ시군요. 알겠습니다. MZ의 맨 앞에 네, M 정도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사실은 주제라기보다는 좀 인물을 꼽아봤는데요. 보면서 예상하셨겠지만 정치인보다 더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 받는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대위, 배우자, 복권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주목을 받는 건데 자, 이런 디테일을 따지기 전에 핵심은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한 장관이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잖아요. 요새 각종 썰썰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시킬 것으로 저는 보여요. 윤핵관의 시대에서 검핵관의 시대로 넘어간다. 소위 개국공신들 모두가 윤핵관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험지로 보내고 검찰 출신 윤핵관들을 검핵관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고수들은 보여요.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한동훈이라는 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까지 소환해야 되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저는 특정 지역구 하나 맡아서 막 거기서 치고받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 한동훈 장관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한 자산을 253개 중에 하나에 묶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현명하지 않은 결단 같아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비대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참여는 좀 기정사실이다. 변호사를 하겠냐 아니면 지역구에서 그냥 국회의원 하겠냐 그건 아니고 전국구 스타니만큼 국민의힘 진두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정도가 어울리지 않겠느냐 이런 설들이 있거든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우선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현직 장관이고 또 검찰 사무라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을 고도로 요구로 받는 그 검찰청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이 워낙 국회에 와가지고 야당하고 싸우는 모습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편향되고 정치적인 행동만을 일삼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차기의 정치에 뜻이 있다라는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위기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당의 위기가 왔다고 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만들면서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그것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등판시킨다라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고요. 이렇게 검찰 시대를 연다고 해서 지금 정부의 실정이 회복되는 것도 없고요. 저는 국민들의 오히려 더 큰 역풍을 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차출설은 하나의 저는 가설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은 어울리는 자리가 장관 자리다. 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관 자리하고 어울린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직이라도 좀 성실하게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이 본분에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없는 사람을 총선이라고 하는 이 전국구 선거를 다 지휘하게끔 한다라는 것은 매우 큰 전 하나의 또 위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한 장관 어울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전 국민과 전 정치권이 나서서 이렇게 진로 상담도 해주고 예. 앞날을 이렇게 다 걱정해 주는데 이렇게 예. 행복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제 진로도 제가 걱정 못하는데 참 부러운데 네. 어쨌든 뭐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자기 진로를 생각할 때는 참 여러 가지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지금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하고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자기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철회하는 과정에 국회법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냐, 그냥 철회하는 거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국회법에 대해 해석을 막 해줬죠. 그렇죠. 예. 이게 민주당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엔 4.4.5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어쨌든 국회 사무처가 그것을 그냥 민주당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수리한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것은 4.4.5입이다. 즉 지금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 거랑 헌법재판소가 얘기한 거랑 충돌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정부의 관계 부처의 장관이 얘기한 거랑 사법부의 판단이 다르면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게 다르면 혼란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모범 답안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라든지 또는 그거와 관련된 판단은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다라든지 예. 이렇게 애둘러가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처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답변을 내놓은 것은 왜 그런 거냐. 이런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냐. 결국은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복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네. 엊그제도 종이에다가 자기 입장문을 이제 써왔잖아요. 이제 그 자꾸 장관 탄핵 또는 뭐 여러 가지 탄핵을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제는 읽는 것을 볼 때 네. 뭔가 이 구역에서 민주당을 상대하는 대표 선수는 나야. 나다. 네, 이거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근데 지금 예를 들면은 그러면 지역구에 나갈 것이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역구를 나가면 어디를 나갈 것이냐. 험지에 나갈 것이냐. 편한 네. 지역구를 나갈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어디에 나가든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은 이 쉬운 지역구 나가면 편한 자리 찾아가는 거냐 이렇게 될 것이고 험지에 나가면 상대방 키워주는 꼴 될 수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말고 지금 비대위원장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지금 혁신위의 행보가 김기현 대표 이제 물러나게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 꽃길 깔아주려는 거다. 그 절차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얘기도 원래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고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한데 비대위원장 얘기는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한가가 의문인 게 네.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당대표가 갖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 조율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이거는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그 대선 후보가 뭔가 이 정치권 밖에서 온 사람이 뭔가 반짝하면서 이 대선 후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격인 굉장히 정무적인 감각을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치권 밖에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 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이런 자리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오히려 이 카드로 치면 네. 조커 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처럼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러한 자리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참고로 그 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총선을 지휘했다가 대패했던 사례가 있죠. 그게 바로 황교안 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들이 정치권에 막 들어와서 대표하고 총선 지휘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실증적인 사례가 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장관 뭐 계속 등판설 뭐 1년째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또 기름을 부은 게 어제였죠. 두 번째 키워드인 배우자. 부인 진흥정 씨가 이제 공개석상에 등판을 했습니다. 이제 뭐 둘은 이제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이제 진흥정 씨는 현직 이제 김현장 변호사이기도 한데 자 이제 뭐 쭉 본업에 충실하다가 어제 그 국무위원들 배우자들 이제 모이는 봉사활동 자리에 지금 사진처럼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배우자들 모이는 행사에도 카메라가 따라갈 정도로 관심을 많이 모았다는 건데 보통 이렇게 배우자가 등판한다는 거는 정치인들이 이제 부인도 같이 가고 자식도 같이 가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 장면은 사실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기 때문에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아무래도 뭐 국무위원들 배우자분들이 모여서 뭐 봉사한다는데 뭐 그 취지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위기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처신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저 이렇게 보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 뭐 인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굉장히 뜨겁죠. 인기가 높고 이런데 사실 그런 건 다 거품이거든요. 그 거품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동안의 업무적인 성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진훈 검사 독직폭행 무죄에 나왔죠. 거기다가 이제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는 또 패배를 했습니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고요. 또 더 탐사에 대한 영장은 2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건드는 사건마다 다 전패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사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 인사한 것 중에서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개개인들을 뜯어보면은 인사검증의 실패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럼 본인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도 이렇게 배우자의 봉사활동 자체까지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무행정에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전 그걸 하지 않고 자꾸 정치권의 인기만 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것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불행하지만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이것은 좀 가혹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신 변호사님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장관의 인기는 거품이다. 아니, 인기가 높은 건 사실인데 인기만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거든요. 결국에는 그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인사검증에 대해서는 다 실패했다는 중론이 높고요. 지금 제가 소송에 대해서도 5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다 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실 있게 했는지를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평가받을 때가 됐다. 인기에만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복권에 또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거는 긁어서 잭팟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꽝, 에이 뭐 낭비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저 발언을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가 한 장을 좀 견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아직 모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인기 변호사가 지금 한 말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복권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긁어봤더니 꽝이다 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이렇게 긁었는데 꽝이었구나라는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은 아직 긁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인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꽝이었지만 정치인으로 긁었을 때는 이것이 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500원짜리일 수도 있고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뭐 1억짜리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뭐 1억짜리가 뭐 제가 볼 때는 큰 돈입니다. 뭐 여러분이 볼 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큰 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뭐 정치인으로서는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알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는 모를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적성이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잘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희가 진로 상담도 하고 적성 검사도 해주고 돈 받아야겠어요. 그 뭐 돈을 이제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핫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은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앞에 이제 배우자 사진 그런 것도 사실 배우자 사진이 저렇게 찍히다 보니까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뭔가 정치적 준비를 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인기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지 사진은 선후관계가 바뀌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권 진입설이 있기 때문에 언론이 그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게 나오는 것이죠. 뭐 설마 아니 한동훈 장관이 그 카메라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총선 나가야 되니까 총선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우리 배우자 거기 있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선후관계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나 그게 이제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 내지는 진로 상담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야겠죠. 말만 무성하던 이제 비명계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 원칙과 상식으로 자, 이재명 대표의 철통 리더십에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민주당에 원래 뭐 최대 개파 모임 뭐 더 좋은 미래도 있고 뭐 초선 강경파 뭐 철험회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 비명계가 좀 몸놓일 곳이 없었단 말이죠. 각계 전투를 해왔는데 이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고 만들었고 이 창립 멤버의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일단 이렇게 4인방인데 자, 오늘 출정식을 했습니다. 회견 장면 보고 올까요?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합니다.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정당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강성 팬덤 정치와 과감하게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실정 탓에 어쩔 수 없이 현재의 민주당을 지키며 관망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임의 이름을 원칙과 상식이라고 붙였다는 건 지금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돌려가기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 네 분의 발언 내용만 떼서 보면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네 분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보수 내부에서 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비윤 내지는 반대되는 대척점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들의 좀 지지가 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차이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 네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까지도 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저 이렇게 일단은 보고요. 지금도 이제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상민 의원 예. 같은 경우에도 뭐 국민의힘에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들의 그 진정성과 그 노력까지를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뭔가 국민들에게 그런 접촉점이 맞아가지고 그것이 좀 동력으로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아직까지 바라보시기에는 저것은 좀 당내 권력 투쟁의 좀 연장선 아니냐 아마 이런 평가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뭐 그 멤버들도 봤지만은 이 이름 자체도 원칙과 상식이거든요.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정과 상식이었는데 예. 그 뒷부분은 또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치보다는 정말로 민주당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알리고 네. 또 민주당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요구된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국민들의 그런 폭넓은 지지를 좀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권력 다툼이 네.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저렇게 봅니다. 윤영찬 의원, 그러니까 멤버 중에 하나인 윤영찬 의원이 이제는 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신 변호사님 지적처럼 실제로 이제 뭔가 좀 보여주겠다. 단체도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뭉치는 것은 뭔가 실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로 보이죠. 그런데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뭉쳐서 살겠다라는 거는 명확히 보여요.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살겠다는 거로구나. 그런데 무엇을 지향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네. 원칙과 상식이라고만 얘기를 하지만 원칙과 상식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말은 계속해서 회자되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 오늘날 돌이켜보면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처럼 또 공허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당내 비명계라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적하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뭉쳐가지고 얘기를 할 때 뭘 지향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아, 저 얘기가 맞아. 민주당이 저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할 만한 얘기를 그동안 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공천 시즌 되니까 공천 얘기하면서 뭔가 공천에서 뭔가 자신들이 불이익 받을 것이다,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뭉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뭔가 공천에 관련된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게 민주당의 어떤 비전으로서 어떻게 좀 발현돼야 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게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느냐를 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도 좀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기 이제 조응천 의원을 좀 제외하면요. 뭐 한 분은 고성도 막 질르셔서 이슈가 됐던 분도 계시고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법사위 활동 오래 하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노정돼 왔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쓴소리를 전혀 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는 것은 그 정치인이 일관된 메시지와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서 지금의 시점을 놓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 비판을 많이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저분들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치인이 걸어왔던 길 속에서 그 메시지와 결합이 돼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지금 저 네 분의 그 뭉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과거에 국민들의 그런 노정되었던 지적점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노력이 있어야 그 지금 행동에 대해서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런 거 다 없이 이제 총선 국면 됐으니까 우리가 당내에선 세력이 모자라고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이 우려되니까 국민들 앞에 나와서 뭉쳐가지고 호소해보겠다.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이 왜 저분들이 더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권력 투쟁에 비치는 모습을 넘어서 어떤 가치를 제시한다고 하고 실제로 만약에 뭐 먼 얘기지만 탈당까지 해서 만약에 어떤 중도 보수랑 가치적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국민의힘의 뭐 비윤 아니면 뭐 우리 뭐 민심 동행이라든지 뭐 어떤 대화가 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분들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게요. 이미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아무것도 제시를 안 했는데 마치 숙제를 밀린 거를 한 번에 그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처럼 지금 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동안에 그 소위 말해서 국회 안에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뭐 여당도 했고 야당도 하면서 뭐 당내에서는 다수파 소수파 다 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에 대해서 종합평가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후보 시절에 다 저분들이 옹호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국민들 앞에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만 잘 지적하니까 지지를 해달라. 그 누구에 대한 비토, 누구에 대한 반발만 가지고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긴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수능 날이라고 그 옛날 일기장 꺼내가지고 막 뭐 올렸더라고요. 뭐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이제 16살 때 이제 다짐했던 그런 글귀들을 올렸는데 비명계도 계속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는 묵묵부답 반응도 없는데 뭐. 그럼 진짜 이 비명계 활동 이렇게 사그라들고 많은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이제 마음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 나름대로 무슨 뭐 답을 뭐 나름대로는 하겠죠. 그런데 그 답이 이제 뭐 일기장 보여준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그런 일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명계도 사랑한다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보여준다고 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은 공천 문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 답은.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될지는 그런 의문이고요. 그런 게 답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잘 소화해가지고 어쨌든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 되려면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명계들도 마찬가지고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그 잘못한 것들을 극복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비명계도 그렇고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지난 민주당 정권 시기에 책임 있는 역할 다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게 다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서 그걸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가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그것은 결국은 어떤 밥그릇 싸움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모두 까기 해석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야기 규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똑부러지는 똑똑콤비와 함께합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보여주시죠. 전광판인데요. 나 한국 여자 다 XX 할 거야.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 전광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 단어가 뭐 자극적이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가 설명이 안 되면 이 내용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 내용은 나 한국 여자 다 강간할 거야 이렇게 전광판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고 박사님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이틀 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네. 지난 14일 밤 10시에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 본점의 외벽에 설치된 메시지 이벤트 전광판에 이제 그 의미의 내용의 한글과 영어로 된 메시지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네. 이 원래 이제 해당 백화점에서 연말 연시랑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이벤트로 이제 QR 코드를 찍어서 이제
메시지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소원을 빈다든가 뭐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올릴 수가 있군요. 네, 그런 류의 이벤트로 진행한 것인데 이것을 이제 악용해서 이런 류의 성범죄를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도대체 누가 올린 거냐, 예. 왜 올렸냐, 그러면 이 전에 이미 이것을 좀 차단할 수는 없었냐, 예. 사회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이제 관심이 이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누가 올렸는지 왜 올렸는지는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예.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아무리 재미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렇죠.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인데 아마도 추측컨대 소위 간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혹은 자존감이 낮고 이런 열등감 때문에 뭐 사회적 관심을 좀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어쨌건 관심과 재미로 치부하기에는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걸 장난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백화점의 이벤트 진행 도중에 이제 전광판에 떴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은 겁니까? 네, 실제로 백화점에서 이 이벤트를 준비할 때 예. 60만 개 정도의 어떤 금칙어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60만 개나 되는 금칙어 필터링 시스템이 이 단어가 없었다는 게 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가장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장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이벤트를 빙자해서 사실 타인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쓸 수 있는 거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는 아마 백화점 측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금칙어 설정 과정에서 저런 강간이라는 용어조차 없었다면 어떤 용어를 금칙으로 설정한 것인지 일단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올 여름에 뭐 가을에 한창 온라인에 뭐 흉기난동 예고, 살인 예고글 뭐 올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것과 뭐 저게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유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처벌 어떻게 가능한 부분인 거죠? 처벌하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일단은 백화점 측에서 이제 이걸 고소를 한다고 하면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저렇게 한 행동을 그 업무 방해죄 성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위력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그 행위의 요소 같은 것은 사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이벤트성 글을 게시하고 또 이런 결국에 이게 롯데백화점의 어떤 그 명예에 대한 실추를 좀 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어떤 영업상의 방해로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협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협박은 사실상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2020년부터 강간죄 등에 대해서도 예비죄가 형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 강간죄 정도의 어떤 예비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가를 수사기관이 볼 여지도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도요. 최소한 우리 경범죄처벌법에 업무방해죄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은 진짜 법률상의 어떤 규정 자체가 못된 장난 등으로 어떤 타인의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못된 장난으로 치부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뭐 형법상 범죄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범죄에는 최소한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사회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경찰에서 좀 살펴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주스 먹였더니 사망. 그 두 아들을 살해하고 최근 자수한 엄마.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30대 A씨 뭐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이동을 했고요. 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느냐? 왜 뒤늦게 자수했느냐? 왜 숨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 별다른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 엄마 A씨,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시점이 꽤 벌써
지났죠? 네. 첫째 아들은 2012년 9월에 이불로 감싸서 살해한 후에 인근 야산에 유기를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둘째 아들은 2015년 10월 중순에 인천 자택에서 살해한 후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의 경우에 뭐 주스를 먹였더니 사망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3년 사이에 아이 둘을 차례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상황.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에는 어떻게 진술을 좀 했습니까?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살해한 이유가 좀 다른 식인데요.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퇴원을 한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어서 이제 살해한 뒤에 이제 안매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고요. 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출산 이후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심하게 울었던 것은 동일한데 네. 이 아이에게는 주스를 먹였더니 살에 걸려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마 살인의 의도를 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면에 도대체 아이들을 살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한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한국의 영아 살해 연구에 의하면 살해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양육할 만한 어떤 그 경제적 사정이나 환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할 만한 대상이 부재한 그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이 A 씨의 경우에도 실제로 두 아이의 친부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친부는 또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양육할 만한 같이 이제 공동 육아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임신 사실을 부정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살해하는 경우가 이제 그 특징 중에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A 씨의 경우에도 원래는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친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잖아요.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 부분이 배가 부른 상황에서는 핑계를 대고 이제 집을 나가서 출산을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이제 이 A 씨에게는 이 두 가지 동기가 모두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술 분석 전문가가 진술 분석을 해주셨고 살인죄만 적용이 됐어요. 시신 유기 혐의는 적용이 안 됐습니까? 네, 이게 시신 유기 혐의도 이제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인데 네.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2012년, 2015년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뭐 지금 날짜로는 명확하게 이제 지난 게 확실하죠. 그래서 살인죄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뒤늦게 자수한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1차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2010년에서 14년에 해당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추가로 전수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14년이면 이제 2012년에 태어난 첫째 아이가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러네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구청 직원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몇 차례 이제 연락을 한 상황이었었고 이거에 이제 둘러대다 보니까 압박감을 느껴서 자수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 2015년은 사실 두 번째 아이도 그러니까요. 해당되는데 이럴 때는 아마 확인이 안 됐던가 임시번호도 부여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랬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가 다시 재차 이제 구청 직원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이 자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뭐 죄책감이나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뉘우쳐서 자수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 보면 그러니까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못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수조사 뭐 오래 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예방하는 효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수조사도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한시적인 이벤트성 그런 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이 2,154명에 달합니다. 그중에 이제 1,119건이 수사 의뢰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제 103건 정도가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확인이 안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가 좀
일회성 어떤 조사에 이르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런 전수조사도 필요하지만 또 실제로 이런 양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좀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뭐 책임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교육 또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방식의 그런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씁쓸한 상황. 자, 다음 코너 오후재판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판결도 사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보여주시죠. 한 여성이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를 좀 고르고 있고요. 옆에 있던 남성은 이제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죠. 두 부부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 어떤 상황이냐? 아내가 한우를 가방에 몰래 넣고 남편이 망을 보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고기를 이제 절도한 그런 사건인데 박사님 얼마나 훔쳤습니까? 이게 대전 서구의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지난 1월 10일과 1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1등급 한우를 훔쳤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50만 원어치, 그리고 예. 두 번째에는 60만 원어치로 총 110만 원어치의 이제 한우를 훔쳤는데요. 예. 두 번째 범행의 경우에는 한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상품도 같이 이제 구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품만 계산을 한 이후에 그 한우는 이제 계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 금액은 소고기 1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어떻게 했어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예. 이게 두 명이 같이 했을 때는 단순 절도가 아니라 특수 절도죄에 해당을 해요. 아, 네. 두 명이 네, 되면 부부이기 때문에 지금 예. 같이 한 명은 망을 보고 한 예. 명은 이제 고기를 담는 방식으로 절도를 했기 때문에 예. 특수절도죄가 적용이 됐고 징역 8개월에 이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뭐 이 과정에서 보면은 이 동종 범죄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과거에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고 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된 상황이 조금 특수했고요. 다만 일단 생활고로 이 범행에 이르러서 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이제 합의를 했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양형에 반영이 되어서 네. 이런 판결 선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재판부의 판단 중에 그 말씀하신 부분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 그러니까 이 생활고에 따른 범죄 판단 기준은 어떤 식으로 좀 내려지는 네. 거예요? 이게 생활고라고 하는 게 일단은 예. 뭐 양형 기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네. 내가 뭐 살기 어려워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입증이 되면 객관적인 입증이 네.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생계형 범죄라는 것도 사실 따로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 생계형 범죄로 인해서 어떤 절도죄를 저질렀다 했을 때는 실제로 절도죄 양형 기준상 좀 감경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양형 기준에 보면은 뭐 궁핍한 가계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뭐 치료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예. 그때 생계형 범죄로 보고 조금 더 유리한 사정으로 감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단순히 좀 이렇게 금액, 좀 소액 정도를 일단 생계형 범죄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품목이라든지 금액이 너무 고액인 경우에는 동기가 이렇더라도 사실 생계형 범죄로 보고 감경만 해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번 사건과는 이제 별개로 논의를 하더라도 그 최근에 소액절도 사건들, 그러니까 생활고에 따른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소액절도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뭐랄까요? 뭐 범죄는 범죄입니다만 안타까운 생각은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네, 그 5년간의 예. 소액 범죄, 그 생계형 범죄,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의 이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예. 실제로 2018년에 39,070건에서 2022년 작년이죠. 80,666건으로 사실은 거의 5만 건 가까이 이상의 증가가 있었고 크게 늘어나는군요. 네, 1만 원 이하도 2018년 대비해 봤을 때 75%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소액에 대한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상황과도 이제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기 있죠. 때문에 예. 이게 우리가 처벌만 해서는 이걸 대책, 이런 상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 지원이나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마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좀 의미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보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사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보니 준비되어 있나요? 네, 혹시 식당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식당에서요? 식당에서 보니요? 네. 사진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은 예. 서빙을 대신 해주는 로봇이 있습니다. 아, 예, 알죠. 예. 네, 이런 로봇 볼 때마다 혹시 무슨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식당 가면은 이렇게 로봇 같은 게 쭉 이렇게 오는 네. 경우 있잖아요. 요새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서빙을 잘하기도 하던데 네. 그래도 저는 좀 종업원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네, 그렇긴 하죠. 예. 이 서빙 로봇이 보편화된 지 꽤 됐는데요. 예.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진화된 버전의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음식 배달까지 해주는 로봇인데요. 제가 그 로봇한테 배달 한번 시켜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이 아니라 집에서 네. 주문을 했을 때 로봇이 배달 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예. 거죠? 알겠습니다. 신기한데 이것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국내 업체가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입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까지 배달이 가능한데요. 제가 지금부터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저 맞은편의 건물로 배달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완전한 무인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술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사람을 만나면 피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가능한 수준인데요. 와우. 커피랑 아직 따뜻해. 제가 아까 주문한 지 한 25분 정도 걸려서 지금 배달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로봇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상용화 시점에는 로봇이 좀 더 먼 거리를 빠르게,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배달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 보면서 신기했던 게 이제 로봇이 초록불, 빨간불 구분해서 횡단보도에서 기다렸다 건너고 중간에 사람 오면 멈추고 기술이 거기까지 발전을 한 거죠. 네, 저 로봇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봤는데 주소를 입력을 하니까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대신에 높은 경사로를 오른다거나 계단을 올라가는 건 아직 안 됩니다. 또 저 장소가 삼성동 테헤란로인데요. 로봇 배달이 되는 음식점들이 몇 개 정해져 있고 그곳에서 가까운 특정 건물들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막 일반 시민들이 막 사용할 정도로 상용화된 상태는 아닌데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또 좀 눌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까지 우리 현관 앞까지 짜잔 이렇게 오기는 힘든 거죠. 네, 시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로봇을 개발한 업체 직원이 옆에 붙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다닐 수 있긴 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한다거나 뭐 오작동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약간 아기 로봇 같은. 네. 약간은 보호자가 아직 필요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로봇이 혼자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면 마주치면 좀 놀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것도 같고. 네. 지금 이 로봇이 인도로 혼자 다니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내일부터 허용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일명 지능형 로봇봇이 이제 내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로봇에게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인도로만 다닐 수 있고요. 배달이나 순찰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로봇의 크기나 무게,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 안전 기준을 통과해서 보행 면허를 가진 로봇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옆에서 챙겨줘야 되는 로봇 네. 그런 상황이고. 자, 저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 네. 그러면 뭐 우리한테 뭐가 좋습니까? 일단은 이제 배달료가 좀 다들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앵커들은 배달료가 얼마 이상이면 주문을 포기하시나요? 네. 1번 3,000원, 네. 2번 5,000원, 네. 네, 3번 신경 안 쓴다. 저는 5,000원 이상이면 저도 5,000원. 저도 약간 5,000원 정도가. 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배달료 5,000원 이상이면 주문을 포기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배달료에 민감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이제 사람이 하는 배달료는 오르는 건데 이제 이걸 로봇이 대체하면은 뭐 배달료가 조금 고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사람이 갈 수 없는 섬이나 오지로 배달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도 드론 택배가 점점 확대되는 단계거든요. 또 지금 보신 로봇은 좀 느리지만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보다 빠른 배달이 가능한 시대가 올 테니까요. 낮은 가격에 빠른 배송 이런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배달료도 그렇지만 문제는 그거죠. 편리하기도 한데 로봇이 다 하면 우리는 뭐 하는가? 맞습니다. 네. 우리 그때 AI 앵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앞날에. 네. 그래서 로봇은 편리한 점은 취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것인가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후의 키워드 오늘도 오키도키 민키영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료 3,900원까지만 씁니다. 디테일한데요. 네. 뜻밖의 정보.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자, 첫 번째 키워드 단골 손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푸바오입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뭐 월담, 외출, 소동 이런 키워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눈에 띄는 단어들입니다. 딱 봐도 지금 연관어를 딱 봐도 푸바오가 사고를 친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푸바오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형 사고를 쳤는데 영상 좀 함께 보실까요? 네. 지금 뭘 넘고 있죠?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얼마 전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아, 담을 넘고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월담이란 키워드가 나왔구나. 네. 지난 13일 야외 방사장 둘러싼 담장을 넘어갔고요. 관람객들이 퇴장하고 대기 시간이 100분까지 늘어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 푸바오 담장 넘어가서 밖에 심어둔 관상용 대나무를 마구잡이로 헤집고 맛보고 가보지 못했던 구역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해요. 엉덩이 너무 귀엽네요. 진짜 치명적인 뒤태. 그렇죠. 제대로 일탈했는데 사육사들이 이제 당근 들고서 푸바오를 설득했는데 30분간 탈출 소동이 이어졌고요. 결국에 이제 판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출동을 해서 직접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 푸바오는 이 사건으로 외출 금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외출 금지. 좀 뾰루통에 있는 모습인가요? 뾰루퉁 시무룩 난리가 났는데. 너무 귀여운데. 네. 결국에는 이제 할부지가 출동해서야 소동이 마무리가 됐군요. 맞습니다. 지금 사춘기 제대로 왔습니다. 시무룩한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누리꾼들이 이제 푸바오 금쪽이라고 푸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푸쪽이 판 2병 왔고 중2병이 아니고. 네. 와, 이건 외출 금지로 끝날 문제가 아니네요. 푸바오 출국 금지해야 합니다. 중국으로 보내기 싫다. 관상용으로 대나무라니 담 넘을만 했네. 알차게 쇼핑하네 귀염둥이 푸공주 이런 반응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사고 쳤어도 귀여운 건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쵸. 푸바오 동생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몇 개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4개월 좀 지났죠. 이 루이바오하고 후이바오 이제 못 알아볼 정도로 컸어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원래 좀 미숙아 상태라서 사육사랑 아이바오가 한 마리씩 맡아서 교대로 돌봤는데 이제 엄마랑 같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바오 패밀리 완전체가 됐는데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지난주였죠. 이 바오 패밀리 굿즈 파는 팝업 스토어가 열렸었거든요. 팝업 스토어 저 모습 보세요. 첫날 귀엽다. 이 수백 명 인원이 몰리면서 오픈런 사태까지 있었고 오전 9시부터 대기 타고 있다가 팸플렛하고 액세서리 이런 거 물건을 많은 분들이 쓸어 담았는데 제가 이제 너튜브 보니까 뭐 저기서 100만 원어치 샀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올리는 영상도 있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전 국민의 귀요미 푸바오 가족인데 저는 그 루이바오, 후이바오도 루이 쪽이 후이 쪽이 될 때까지 계속 좀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으로 보내는 날은 또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릴 것 같은데. 출국 금지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칭따오입니다. 연관어 보이시죠? 오줌, 맥주, 뭐 위생, 공장 이런 단어들 뜨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디오가 있었죠. 공장에서 이제 소변을 보는. 아직도 좀 머리에 기억이 남습니다. 또 그런 일 있는 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한 번 더 나오면 사실 칭따오 문 닫을 판인데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칭따오 원료 공장 인근에서 한 남성 노상방뇨하던 영상 기억하시죠? 이 장면. 지금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영상 공개되고 나서 칭따오 시총이 순식간에 1조 8천억 원이 증발했고요. 지난 10월 중국 맥주 수입량이 30%나 급감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중국 맥주 마이너스 32%, 10월입니다. 일본은 플러스 302%. 뭐 중국 칭다오 맥주 이제 좀 덜 마시게 되는 거 이해하는데 반사이익인가요? 일본 맥주가 300%가 증가를 했군요. 맞습니다.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이 칭다오 영상 나오자마자 이 칭다오 맥주 수입사, 칭다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서 이 별도의 공장에서 하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그래서 영상 속 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다.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이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가 얼마 전에 수입량 급감을 이유로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시작했다고. 우리나라로 수입해오는 수입회사가 국내 수입사가. 아니 근데 내수용 공장이라 문제 없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도 기분 엄청 나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노상방뇨 사건이 아니었나. 이런 일이 이렇게 참 커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이렇게 인식이 바뀌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칭다오 계속 해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 돌려봤더니 부정어 비율이 73%나 되고요. 뭐 다 빨간색이군요. 맞습니다. 뭐 불매운동, 불안하다, 위생 논란 이런 단어들 내수용 따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근데 이제 여러 사람 이제 밥줄이 걸린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한 사람 때문에.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로 갈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호구입니다. 호구. 연관을 좀 볼까요? 뭐 가격, 드라이기, 다이슨 이런 단어 눈에 띄네요. 네, 연관어의 다이슨 좀 뭐 비싼 가전제품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데 호구 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이용 잘 당하는 사람을 이제 그리고 잘 속는 사람을 호구라고 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호구가 뭐 있는 말이에요. 뭐 표준어. 비속어가 아니라. 말씀해주신 대로 다이슨이 엄청 고가의 가전제품 브랜드잖아요. 헤어 드라이기가 50만 원이 기본이고요. 청소기는 뭐 200만 원 될 정도로 가전제품계 명품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 황당한 그 AS 대응이 알려져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좀 사례를 좀 볼까요? 네. 그 6개월 AS를 이제 맡긴 거예요. 네. 6개월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리퍼가 안 들어와서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신에 50% 쿠폰 줄 테니까 정가에서 50% 할인받고 사라. 특가로 40 주고 사서 고장나서 AS 보냈는데 55만 원 할인하면 약 30만 원인데 6개월 기다린 거 치고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더니 그냥 좀 무작정 기다려달라. 순번이 몇 번이냐고 했더니 1,800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 리퍼 예약도 안 받는다. 너는 그래도 리퍼 된 건 다행이다.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이었다고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습니다. 리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망가진 제품을 이제 교환을 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바로 AS가 안 되고 일단은 기다려라 하는 데서 사람들이 좀 화가 났을 거고. 그런데다가 특가 상품에서 혹시 50%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건 안 되고 무조건 정가의 50%에서 또 제값 주고 사라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슨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잖아요. 이러면 소비자들이 화날 만하죠. 좀 많이 황당하죠. 사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게다가 다이슨 헤어 고데기도 보니까 2, 3년 사용하면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교체가 안 된다고 이것도 리퍼 제품 아니면은 그냥 새 제품 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라는 경험담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진짜 막 50만 원, 몇십만 원 하거든요. 그거 사서 전자제품 원래 한 번 사면 10년 아니에요? 2년 쓰고 지금 버리라는 건가요? 이제 싼 드라이어 10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관련한 소비자 불만 올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네. 보이시죠? 한국 소비자연맹에서 이제 불만 건수를 살펴봤더니 엄청 늘었군요. 네. 근데 1년 사이 뭐 300건 넘게 늘어났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다이슨 측에서 뭔가 입장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책이라도. 그럼 다이슨 측에서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리퍼 제품 수급이 완료돼서 처리를 하고 있다. AS 서비스 관련해서 불편을 겪은 고객들께 사과드린다. 뭐 사실 보통 나오는 정도의 그런 사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뭐 칭따오 맥주 얘기했을 때 한번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알려지면 사실은 사는데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아무리 제품력이 좋아도 사실 AS가 안 되면 가전제품은 사기 망설여집니다. 맞습니다. AS 중요하다.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오후의 키워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능이었는데 많은 분들 또 한번 말씀드리네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눈 예보가 있으니까 다들 이제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